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사자학 연구 윤조입니다. 오늘은 12지지의 띠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12지지에는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12띠가 있잖아요. 그 속수를 따져보면 자는 쥐띠, 쥐예요. 축은 소, 이는 호랑이, 묘는 토끼, 지는 용, 사는 뱀, 오는 말, 미는 양, 신은 원숭이, 유는 닭, 술은 개, 해는 돼지. 어찌 보면 이 우리 명리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거라서 일종의 우리 그림 문자와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서 사실 따로 설명드릴 이유는 없어요. 이걸 몰라서 수업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었던 건 그 12띠의 특징입니다. 왜 수많은 동물 중에 이렇게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그 12동물을 선택해서 우리 선조들은 그 12지지를 만들었을까 되게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 선택된 12동물의 순서는 어떻게 정해졌고 그 12동물은 어떤 연관을 갖게 되는지 이야기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재밌는 옛날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옛날에 하늘에 대왕님이, 그러니까 하느님이죠. 동물들에게 지위를 주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 선발 기준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정월 초하루에 제일 먼저 천상의 문에 도달하는 짐승부터 지위를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제일 먼저 달려가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밤새 동물들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갈 거야 라고 생각했었을 텐데 그중에서 소는 굉장히 우직하고 성실한 성격이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각 짐승들이 가장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그 아까 말했던 소가 가장 열심히 훈련을 했고 그 동물들의 이런 행위를 지켜보던 쥐가 도저히 자긴 작잖아요. 언제 거기 하늘나라까지 뛰어갈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약한 힘으로 자기가 먼저 갈 확률이 너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자기가 제일 열심히 하던 소에게 등에 타서 막 달려서 하늘문에 소가 딱 닿는 순간 등에 숨어있던 쥐가 딱 그 하늘문으로 먼저 들어갔다. 그래서 쥐가 가장 먼저 첫 번째 순서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쥐는 굉장히 약삭빠른 동물로 그래서 취급받게 되죠. 그렇게 쥐가 맨 첫 동물이 되고 소가 그 다음에 정글의 부왕이 되겠죠. 힘이 가장 센 호랑이가 그 다음에 깡총깡총 토끼가 그 다음에 말이 자 근데 뭔가 어설프지요. 그 첫 번째 소에 탄 쥐는 이해가 가지만 그 다음에 호랑이가 그 다음에 토끼가 그 다음에 말이 좀 뭔가 순서가 뒤바뀌고 어렵지 않나요? 그죠? 재미로 보는 이야기일 뿐이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간설화 중에 하나인데 쥐는 앞뒤 발가락 수가 달라요. 앞발은 짝수, 뒷발은 홀수로 되어 있어서 음양이 교체해서 제일 먼저 자리 잡아서 밤과 낮이 바뀌는, 그러니까 음양이 바뀌는 그런 시기의 동물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 소의 발은 4개, 짝수고요. 호랑이의 발은 발가락은 5개, 홀수고요. 토끼 발은 2개, 짝수고요. 용의 발은 5개, 홀수고요. 뱀의 발은 없어요. 그죠? 땡개, 0개. 그러니까 짝수에 배정을 해두었고 말의 발은 발가락은 1개. 홀수고 양의 발가락은 4개. 짝수고 원숭이 발가락은 5개. 그래서 홀수고 닭의 발가락은 4개. 그래서 짝수고 개의 발가락은 5개. 그래서 홀수고 돼지의 발가락은 4개. 짝수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발가락 순서를 홀수와 짝수 이렇게 교차해서 배열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각 동물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자시에는 그 밤중에는 쥐가 가장 열심히 뛰어다니는 때이고 축시는 소가 저녁을 먹은 후에 여물을 되새김질하면서 아침 밥가리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런 의미로도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인시는 호랑이가 깨어서 어슬렁어슬렁 움직이는 시간, 그리고 사람이 깨어나는 시간으로 보았고요. 묘시는 또 토끼가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태양을 향해 다닌다는 그 시간을 정해서 놓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12띠 동물의 유래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고를 가진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그 출생 연도의 12지를 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동아시아에서 모두 활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각 나라의 문화에 따라 12지 동물 배치가 조금 다른데요. 베트남에서도 이 12띠 동물을 이용하는데 우리는 소잖아요. 그죠? 근데 베트남 아이들은 물소를 두 번째 동물로 두었답니다. 소나 물소나 그 의미는 같은데 참 그 3000년 전 또는 뭐 2000년 전 그 시대에 베트남과 한국은 교류도 없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12띠 동물의 순서가 쫙 일목요연하게 같다고 보는 것.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전 그런 게. 그리고 두 번째 동물에 걔네는 물소, 우리나라는 소를 배치했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놀랍고 재밌습니다. 네 번째 동물은 우리는 토끼인데 그 베트남 아이들은 고양이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제가 필리핀에서 세부에서 몇 개월 동안 살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베트남 친구, 그러니까 한 27살밖에 안 된 나랑 띠동갑이 넘는 그런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고 그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의 사주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어요. 또 대만이죠. 타이에서는 네 번째가 고양이고요. 그 베트남하고 가까우니까 아마 그게 같은 맥락이었나 봐요. 코끼리가 12번째 동물입니다. 우리는 돼지인데 걔네는 코끼리가 12번째 동물이에요. 이렇게 각국의 의미 있는 동물의 가치 변화를 통해 12간지를 설정한 거고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거의 비슷한 명리학의 이치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지의 충에 관한 문제에서 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해충이라고 지지의 충에서 사해충이라는 그거를 배우게 되실 거예요. 지지의 충 한번 꼭 윤조의 지주의 충을 찾아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 사해충은 사가 뭐라고 했어요? 뱀이죠. 동물 속수로 따지면. 해는 뭐죠? 돼지죠. 자, 돼지와 뱀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돼지가 땅을 파다가 밭에서 땅을 파다가 고구마도 캐먹잖아요. 그죠? 그 고구마 캐먹을 때 땅에 숨어있던 뱀을 잡아먹는 형국. 그래서 사해충의 원리를 거기서 데려왔다. 이렇게도 이해를 합니다. 그 사해충 지장간에도 어떤 단어들이 있어서 천간의 충이 또 같이 작용한다. 이거는 그 강의에서 직접 봐주세요. 지금은 재미있게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충의 작용 하나 중에 좌우충이 또 있어요. 좌우묘유충은 또 우리가 도화충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 자는 뭐였죠? 쥐였죠. 그죠? 오는 말이었어요. 자, 이 쥐와 말의 관계를 한번 살짝 생각해 보세요. 쥐와 말은 서로 좋은 사이일까요? 나쁜 사이일까요? 좌우충을 맞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쁜 관계에 놓인 친구들인데요. 자는 자수예요. 음양오행으로 따지면. 얘는 오는 화예요. 자, 이거 한자로 써야겠다. 그죠? 자, 그러면 뭐죠? 수국화로 불을 꺼트리는 현상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말이 쥐의 똥을 먹으면요. 복장층에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말에게 쥐의 똥이 아주 극약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가 충을 맞는 관계가 된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그 각 동물의 특성별로 얘네들은 서로 좋은 관계, 얘네들은 서로 나쁜 관계, 이런 관계를 인지하면서 그 사주학을 연구해 왔고 그걸 명리학으로 풀어내서 사람들의
일생을 점치기도 하고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과의 심리적인 연관관계도 예측하면서 사람을 이해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주학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에 진짜 탐복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자연 속에서 얻은 지혜가 이렇게 12지지로 연결되어 있고 그 12지지의 이해가 우리 사람에 대한 이해로 거듭났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학문을 탐구하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스승님이 여태까지 30년 동안 해오셨던 그 데이터들, 경험들, 그것들을 제가 전수받고 이어받아서 그걸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주학의 현대적인 이해, 그걸 거듭나서 현대인들에게 접목되는 심리학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는 게 제 사주학 연구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열심히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